네, 이렇게 13세기 세속음악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13세기까지 서유럽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시기였다면 14세기는 혼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서 경제는 불안정하게 또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권력의 중심이었던 교회는 각종 분쟁과 또 여러 추문으로 그 명예가 아주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교회 권력의 그런 위태로움이 상당히 컸던 시기가 14세기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농민과 도시민들의 이제 반란이 이어졌던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14세기는 또한 놀라운 창조의 시기로 평가가 되는데요. 바로 과학과 기술이 되게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완전 신중심이었다면은 14세기에는 인간 그리고 개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가해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열성적으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술과 문학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4세기 전반 분위기를 한번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14세기 음악을 또 이제 다루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14세기 그 당시 유럽 사회의 특징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교회의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아비뇽 유수라고 들어보셨죠? 1305년에 프랑스 왕국과 이제 대결해서 교황청이 패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간섭을 받게 되었죠.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 프랑스 태생의 교황을 이제 선출을 하였고, 하지만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런 우리의 그런 씨가 아닌 다른 씨에서 이제 그렇게 태어난 교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이제 맞섰고, 교황은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나는 그냥 아비뇽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아비뇽 교황청 시대가 14세기 말까지 지속이 되었어요.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그래서 그걸 이제 아비뇽 유수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교황권 자체가 많이 약해졌었고 교회의 절대 권력도 흔들렸던 것이 또 이 시기였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분열은 점점 또 이루어졌던 거가 이제 요 시기 유럽의 또 특징이 첫 번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보자면은 제가 아까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였다 그랬는데 과학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종교와의 분리를 또 꾀하려고 했던 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또 교회와 국가가 역할이 다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것 또한 14세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잡아둘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한 영향들로 이제 예술에 있어서는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예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청중을 즐겁게 하는데 목적을 둔 그런 세속음악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진 시기가 이 14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키워드가 나왔어요. 14세기 세속음악. 세속음악이 발전을 했는데 14세기에 어떤 형태로 발전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각종 노래를 좀 들어보시겠는데요. 일단 14세기 하면은 이전의 시대들보다 훨씬 더 양식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아르스노바, 즉 신예술이라고 하게 되었죠. 이 신예술이라는 말은 필립 드 비트리라는 그 당시 프랑스의 음악가의 논문에서 따온 그런 용어입니다. 논문 제목이 아르스노바였고요. 그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가 아르스 안티쿠아. 안티쿠아 같은 경우는 이제 13세기까지의 음악을 얘기를 하는 구예술의 그런 개념으로
또 아르스 안티쿠아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아르스 노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새로운 개념의 리듬을 사용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필립 드 비트리는 리듬에 있어서 여지껏 3분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분법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분법과 3분법의 그런 리듬을 동일하게 취급을 한 그런 처음 선구자였고요. 3분법은 완전하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 반면 2분법은 불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였지만 방법상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아주 평등하게 2분법, 3분법 다 잘 썼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 2분법을 사용을 하고 그 안에 더 이제 짧은 음가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레비스가 있고 브레비스보다 더 짧은 세미 브레비스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것보다 더 짧은 미니마라는 그 음표 개념의 리듬을 또 정했었고요. 미니마보다 더 짧은 세미 미니마를 고안을 한 사람이 필립 드 비트리예요. 잠시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실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첫 번째 3분법에서 세미 브레비스가 또 3분법으로 나누어지면은 그 마른 목골에 세미 브레비스 위에 기둥이 붙어진 그런 하나당 3개씩이 붙었죠. 그래서 그거가 미니마가 돼요. 그래서 세미 브레비스에다가 기둥을 붙인 거가 미니마의 모양이었고요. 2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기존의 맨 마지막 거를 보도록 할게요. 세미 브레비스가 2개로 우리 이때까지 3개가 다 3분법이었기 때문에 3개를 기준으로 갔었는데 2개로 나왔을 때 2분법 같은 경우는 한 세미 브레비스 하나에다가 미니마 2개씩이 가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현재의 우리 박자 개념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보이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3분법 세미 브레비스가 3분법으로 해서 미니마 9개로 가면은 8분의 9박자의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분법의 세미 브레비스가 3분법으로 나누어지면은 6개의 미니마가 나와서 8분의 6박자의 개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 볼게요. 2분법에 세미 브레비스가 이제 2개가 있으면은 그거가 또 2분법으로 가면은 4개의 미니마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래서 4분의 2박자를 표현을 하는 그런 박자 개념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 미니마 같은 경우는요, 아직 이 당시 쓰여졌던 모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때그때 조금 이렇게 다른 모양들로 나오긴 했는데, 저 미니마 모양에다가 우리 현재의 8분음표처럼 꼬리가 달린 그런 모양이 있었었고요. 이게 르네상스로 가게 되면은 이 14세기 때 미니마의 모습을 세미 미니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음표들은 다 하얀색의 음표를 갖다가 또 사용하게 돼요.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음표들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요. 굳이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르스노바에서 새로운 리듬의 개념을 사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는 중요하게 2분법 리듬을 도입을 했다. 그 2분법 리듬을 도입을 하면서 더 작게 나누어지는 그런 음가로 미니마와 세미 미니마로 더 나누어질 수가 있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지껏 13세기까지 만들어졌던 4종류의 음표의 그 음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들과 더해서 미니마, 세미 미니마가 들어가서 6종류의 그 음가 기호들이 생겼고요. 2분법과 3분법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박자 단위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현대식의 박자 개념과 박자표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거가 아르스노바 시대의 이런 새로운 리듬 개념의 사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새로운 리듬의 개념을 사용을 한 사람은 바로 필립 드 비트리였고요. 아르스노바의 시작부터 이런 아르스노바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비트리가 다
고안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비트리가 동형 리듬 모테트, 아이소 리듬 모테트라는 그런 모테트의 형태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소라고 그러면은 같은 아니면 유일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같은 리듬의 모테트라고 해서 동형 리듬 모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념을 보자면 하나의 리듬형과 선율형을 반복해서 그런 모테트의 테노르 성부를 작곡하는 기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다가 하느냐면은 모테트의 테노르 성부에, 그리고 뭐를 사용을 하냐면은 하나의 리듬형과 선율형을 어떻게 반복하여서 만든 그런 작곡 기법을 아이소리듬 모테트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리듬형은 딸레아라고 하고 선율형은 꼴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곡을 처음에 할 때부터 정해진 딸레아랑 꼴로를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이제 그 테노르 성부에다가 넣어서 반복을 해서 하나의 모테트를 만드는 그런 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트리의 아이소리듬 모테트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를 보시자면 이 곡은 필립 비트리의 모테트 이제 샘플인데요. 먼저 A 부분은 꼴로르를 얘기를 하고요. B는 이제 리듬에 관련된 딸레아 부분이고요. C는 이제 A 선율 부분이랑 B 리듬 부분이 같이 이제 혼합되어서 같이 반복이 되어서 나오는 테노르 성부를 얘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콜로르 같은 경우는 총 36개의 음이 이 두 단이 같은 콜로르 전체예요. 그래서 36개의 음이 연속이 되고요. 그리고 딸레아 같은 경우는 12개의 음가가 연속해서 한 패턴을 이룹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딸레아를 3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의 콜로르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모테트의 테노르 성부에다가 사용을 하였던 것이 이 필립 드 비트리의 아이소 리듬 모테트의 그런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단마다 끝나는 음들을 같은 색깔로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C 테노르 성부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회색으로 끝나는 그렇게 해서 콜로르가 한 번이 될 동안에 딸레아는 3번이 반복됨을 여러분이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세기 아르스노바에 대해서 프랑스의 아르스노바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아르스노바의 대표적인 주자죠. 기욤 드 마쇼라는 음악가를 소개를 할 텐데요. 그 기욤 드 마쇼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13세기와 14세기 모테트를 잠시 비교를 하고자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14세기 모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모테트 13세기, 14세기 모테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 그런 비교표는 아니고요. 여러분 14세기의 모테트의 경향을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그래서 13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사랑에 대해서 모테트를 많이 사용을 하였죠. 그래서 가사 내용은 개인적인 사랑, 그런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는 프랑스어나 라틴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14세기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적인 사랑보다 조금 더 사회나 정치에 대한 풍자,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14세기의 그런 사회적으로 불안함과
종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풍자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라틴어를 사용을 하여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리듬을 보자면은 13세기에도 성부별로 리듬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 6가지 리듬 선법을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하고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이 복잡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4세기에는 외려 모테트에서 테노르가 아닌 두플룸이랑 트리플룸의 위 두 성부의 리듬 차이는 거의 두지를 않았어요. 아무래도 13세기에서 모테트가 너무 복잡하게 많이 좀 갔었죠. 이렇게 말도 다르고 리듬도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외려 그러면서 모테트는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세속음악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14세기 같은 경우는 테노르 성부를 뺀 윗 두 성부의 리듬 차이는 두지 않았다는 거가 또 포인트고요. 하지만 모테트의 이제 규모상으로는 13세기보다 14세기는 훨씬 더 확장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나머지 귀염드 마쇼 보고 14세기 말 프랑스 음악은 또 어떠했는지 아르스노바가 끝난 그 시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프랑스가 아닌 이탈리아에서 또 트레첸토라는 그런 음악의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이탈리아 음악 트레첸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가 중세 시대를 이제 끝내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중간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 저희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할 때 나머지 좀 전에 이제 남은 그런 중세의 세속음악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 및 그리고 시험 그런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가 리스닝 리스트를 제가 같이 띄우도록 할게요. 리스닝 곡을 대충 뽑아봤는데 한 20여 곡 되고요. 이 20여 곡 정도에서 한 5곡 정도는 제가 빼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조금 들으시면서 좀 곡에 익히시고 여러분만의 곡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보시고 들어보시면서 찾아내서 그 곡의 앞부분이 됐건 중간 부분 어느 중요한 부분이 됐건 들으시면은 이 곡은 중세 시대에 어떤 장르의 어떤 작곡가의 그런 노래구나 그런 곡이구나를 파악을 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닝 리스트에 대한 또 안내가 따로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5월 10일 대면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요. 5월 5일은 다음 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어서 안타깝게 우리는 또 휴강이 되는 것이고요. 중간고사는 5월 19일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